그날 나는 아직 멀쩡했는데 이미 정신을 잃은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진단서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어디에도 내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모든 게 서류상으로는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은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을 끓여주던 사람, 내가 아플 때 등을 쓸어주던 사람,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장은 분명 내 서랍에 있었는데 나는 그 종이에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은 사라졌는데 아무도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나만 고민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인가. 나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손주 둘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내 명의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서울 변두리라 그래도 값은 나갔습니다. 예금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나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했습니다.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나를 할매라고 불렀고 나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출근하고 나는 손주들 학교 보내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 보러 가고 동네 노인정에 들르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변화는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어떠세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 열쇠 자주 잃어버리시지 않아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잃어버린 적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그런 질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엄마 아까 전화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 두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모두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요양원 말이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 난 아직 멀쩡한데?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갑자기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야? 아니에요, 엄마.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노인 혼자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 많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혼자 안 살아. 너희랑 같이 사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됐어. 그런 얘기 다시는 꺼내지 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꾸 나를 늙고 병든 사람 취급하는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진료 예약 확인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며느리는 편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 드렸어요. 내가 부탁했어? 아니요. 그냥 혹시 몰라서요.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는 게 좋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건강검진이라면 왜 내게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절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최근 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요. 명의 변경? 예금 계좌 공동명의 전환 신청 말씀이신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신청을 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본인 서명이 있으신데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그러시면 은행에 직접 방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계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집에 있어요. 누가 몰래 쓴 거예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이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도장이 있어야 할 자리.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위치가 조금 달랐습니다. 내가 놔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이 도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어둔 겁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봉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찢은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행 서류건 알고 있니?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말이에요. 내가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혹시 몰라서 공동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서요.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오해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거지.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도 많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저희가 미리 챙긴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날 위하는 걸까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통장, 도장, 현금,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멀리. 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아무 표나 끊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행 은신처를 찾아 버스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이 20채도 안 됐습니다.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방 있으신가요? 얼마나 묵으실 건데요? 며칠 아니 좀 길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네. 가족은요?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닭 우는 소리, 낮이 되면 바람 소리.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대답만 하고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껐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게 뻔했습니다.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서울이요? 와, 저 서울 가보고 싶은데. 가족은? 엄마 아빠 일하러 가셨어요. 저는 외할머니랑 살아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눈물겹게 느껴졌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은행 서류건, 아들 내외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도망쳐 나온 것.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마을에 이장님이 계세요. 전에 경찰이셨대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걸까요?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알아. 거기 있는 거. 제발 문 좀 열어줘. 민박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 분명 여기 계세요. 손님 어머니가 아니라 저희 친척분이 묻고 계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제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치매가 있으셔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경찰 부를까요? 전화 좀 해보세요. 우리 엄마 실종 신고돼 있을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아들이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나 멀쩡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내가 치매라고 했지? 내가 언제 치매 진단 받았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집에 가서 얘기해요. 난 안 가. 엄마. 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은행 서류 도장 다 알고 있어.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중재했습니다. 일단 안에서 얘기하시죠.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치매 진단서.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엄마 작년에 검사 받으셨잖아요. 나 그런 검사 받은 적 없어. 엄마 기억 안 나시는 거예요. 아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서. 내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엄마 여기 서명 보세요. 엄마 글씨 맞잖아요. 서명을 봤습니다. 분명 내 글씨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종이에 이름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러는 게 엄마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혼자 계시면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난 멀쩡하다고. 며느리도 함께 왔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성년 후견인 제도는 어머니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내 동의도 없이? 동의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도장도 있고 서명도 있잖아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위조야. 위조. 엄마. 나 경찰 갈 거야. 너희 신고할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경찰 가봤자 소용없어요. 뭐?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됐어요. 엄마는 지금 후견이 필요한 상태로 등록돼 있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6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경찰서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년하고 여기 내려왔죠. 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들이 두고 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장님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왜요? 서류상으로는 다 정상이에요. 도장, 서명, 병원 진단서까지. 하지만 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입증하는 게 문제예요. 입증이요? 네. 법적으로는 본인이 정신 능력이 온전하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이장님은 조언했습니다. 일단 병원 가서 재진단 받으세요. 치매 검사요? 네. 정상 판정 받으시면 그걸 근거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이 서류들은요? 위조 의심이 있으니 필적 감정을 신청하셔야 해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자가 불리한 거죠? 법이 원래 그래요. 입증 책임은 항상 의심하는 쪽에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민박집 방에 앉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싸우면 돈이 듭니다. 시간도 듭니다. 그리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포기하면 편합니다.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요양원에 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밥 드셨어요? 아직. 저희 집 와서 같이 드세요. 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며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없어요? 있어. 그럼 왜 여기 계세요? 그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같은 분이 좋아요. 우리 할머니처럼 따뜻하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우기로 했습니다. 포기하면 편하겠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무섭긴 해요.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서울 가셔서 제대로 된 변호사 만나세요. 돈이 없는데요.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무료 상담해줘요. 이장님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꼭 챙기세요. 뭔데요? 증거예요.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다 보관하세요. 짐을 챙겼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길에서 드세요. 고맙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을 아이도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시 올 거예요? 모르겠어. 꼭 와요. 약속. 아이는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약속.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행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산과 나무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30통. 문자 메시지 50개. 모두 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엄마 제발 연락 좀 해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라. 나 멀쩡하다. 그리고 곧 만나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나요? 아들이 놓고 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건 복잡하네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년 후견 신청이 법원에 이미 접수된 상태예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이해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본인이 정상이라는 걸 입증하셔야 하고요. 어떻게요? 병원 진단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필적 감정도 신청하시고.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이 아기가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는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려고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건 정당한 절차예요. 하지만 제 동의 없이 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나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얼마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비용은 1,000만 원 이상 각오하셔야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나는 답장했습니다. 싫어. 난 변호사 만났어.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왜? 변호사요? 무슨 변호사요? 내 일이야. 엄마 제발 좀. 우리 그냥 얘기해요. 무슨 얘기? 집에 와요. 손주들도 보고 싶어 해요. 손주들? 네. 애들이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나 당분간 안 가. 엄마. 나 할 일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묵는 여관을 찾아온 겁니다. 엄마 나와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휴대전화 위치 추적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 전화를 추적했다고?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 네. 엄마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 감시한 거잖아. 아니에요, 엄마.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면 다야? 내 동의도 없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난 진정했어. 아니에요. 엄마 지금 비정상이에요. 뭐?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이상해? 너희가 이상한 거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조언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치매 검사 받으러 왔어요. 증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왜?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받으시죠. 검사는 2시간 걸렸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그림 그리기, 단어 외우기,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매 증상 전혀 없으세요. 진단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소견. 이걸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출한 진단서도 정식 병원 서류였습니다. 두 진단이 상충하는 겁니다.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죠? 법원에서 제 감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기는 건가요? 아직 장담은 못해요. 왜요? 상대 측에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 어르신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병원 의무기록실인데요. 네? 본인 기록 열람 신청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이상하네요. 여기 신청서에 본인 이름이. 누가 제 이름으로 신청한 거예요? 보호자분이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의무 기록을요? 네. 정신과 기록이요. 언제요? 작년 가을이요. 작년 가을. 그때 나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제가 볼 수 있나요? 본인이시니 당연히 보실 수 있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전혀 모르는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망상 증상, 기억력 저하, 판단력 장애. 나는 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록이 남은 걸까요? 기록을 자세히 보니 보호자 진술란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부인함. 보호자 관찰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지장 있음. 보호자 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대리 진단이네요. 대리 진단이요? 네. 본인은 안 오고 보호자 진술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특히 치매 의심 환자의 경우 본인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치매가 아니잖아요. 그걸 입증해야죠. 어떻게요? 이 병원에 항의하세요. 그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요. 그럼 제가 이기는 건가요? 가능성은 높아졌어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세요. 나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대리 진단건, 위조된 서류들, 몰래 진행된 성년 후견 신청. 아들이 반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한 거예요. 내 동의 없이? 어머니가 판단력이 떨어져서요. 내가 언제 판단력이 떨어졌어? 엄마는 모르세요. 엄마가 얼마나 이상해졌는지.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아들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지저분한 집 안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방이에요. 요즘 청소도 안 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안 드시고.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사진이 증거잖아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우리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방은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지? 조작 아니에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희가 매일 청소해드려도 다음 날이면 또 이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재판이요? 네. 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재판하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기면 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지. 엄마 혼자서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 못 살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모시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날 가두려는 거지.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고 측 입장 말씀하세요. 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성년 후견 신청은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진단서는 대리 진단으로 작성된 신빙성 없는 문서입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본인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본인은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어섰습니다. 아니요. 이유는요? 저는 멀쩡합니다.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은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억을 잃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런 적 없어. 내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재판은 2시간 계속됐습니다. 증거 제출, 증인신문, 최후 진술.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말 걸지 마. 엄마, 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엄마.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2주는 평생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에 가게 될까요? 재산을 모두 빼앗길까요? 내 인생은 끝나는 걸까요? 반대로 만약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과의 관계는요? 손주들은요? 가족은 돌아올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손주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응, 할머니야. 할머니 언제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바쁜 일이 있어서.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그럼 빨리 와요. 응, 곧 갈게.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판결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일부? 피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대리 진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며 성년 후견 신청은 원고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겼습니다. 나는 이긴 겁니다. 하지만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고령과 가족 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가족 간 소통을 권고하며 양측이 합의하여 재산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이기셨어요. 네. 기쁘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승리인지 패배인지. 밖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2 손주도.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만나요. 나는 답장했습니다. 어디서? 공원에서요. 우리만 둘이. 공원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은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죄송해요. 사과로 끝날 일이야? 아니요. 알아요.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사기 당할까봐, 다칠까봐. 그래서 날 가둔 거야? 가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내 자유를 빼앗으면서.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었어야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늙었으니까?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엄마. 힘도 약해지고, 기억도 가끔 헷갈리고. 저는 그래서.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을 빼앗을 이유는 안 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엄마 의견도 안 듣고. 너도 걱정돼서 그랬다는 거. 이해는 해. 정말요? 응. 하지만 용서는 안 돼. 네. 시간이 필요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완전히 끄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집은 그대로 내 명의로 유지했습니다. 예금도 내가 관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복지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도 다시 갔습니다. 민박집 할머니가 반겼습니다. 오셨어요? 네,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마을 아이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키셨네요. 응, 약속은 지켜야지. 아이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가끔 올게.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손주들은 가끔 만납니다. 며느리와는 어색하지만 인사는 합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그때 제가 만든 서류들이요. 다 찢어버렸어요. 봉투 안에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사세요. 저는 더 이상 간섭 안 할게요. 아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사랑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아들이 다녀갔다. 많이 변한 것 같다. 나도 많이 변했다. 이제 나는 안다. 늙는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강해지는 것이라는 걸. 내가 이긴 건 재판이 아니다. 내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른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나는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늙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맡겨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재판에서 이긴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손에 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가 정한 방향으로 살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